어디서 이런 빈털털이. 복 없는 게 우리 집에 들어와. 당장 도장 찍고 꺼져. 시어머니 순금이 지은의 얼굴에 위자료 영원이라 적힌 서류를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남편 기태마저 너랑은 수준 차이가 너무나. 라고 비웃으며 그녀를 빗속으로 내쫓았죠. 하지만 그들이 무시했던 며느리가 사실 강남 빌딩 열채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시댁은 상상도 못할 경악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단 하루 만에 뒤바뀐 갑과 을의 전쟁, 그 처절한 복수국의 전말이 궁금하시죠?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정문을 나서는 표지은의 어깨 위로 차가운 장맛비가 무겁게 쏟아졌습니다. 지은은 낡아서 가죽이 다 벗겨진 가방을 가슴에 꼭 안은 채 계단 아래를 향해 위태로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뒤따라 나오던 오순금이 구두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지은의 등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순금은 빗물을 튀기며 지은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삿대질을 시작했습니다. 야, 이 재수 없는 년아. 이제 아주 시원하겠지? 우리 기태 앞길 막고 서 있던 애군이 이제야 떨어져 나가는구나. 오순금은 바닥에 고인 흙탕물을 지은의 발등에 튀기며 표독스럽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은은 빗물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지도 못한 채 바닥에 굴러떨어진 가방을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옆에 서 있던 성기태는 비싼 라이터를 꺼내 담배에 불을 붙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길거리에서 창피하게 왜 그래? 어차피 도장 다 찍었는데 이제는 남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야. 기태가 담배 연기를 지은의 얼굴 쪽으로 길게 내뿜으며 귀찮다는 듯이 말을 뱉었습니다. 순금은 아들의 팔을 꽉 붙잡으며 더욱 목소리를 높여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남은 무슨 남이야. 3년 동안 우리 집 기둥뿌리 뽑아먹은 도둑년이지. 예, 지은. 너 오늘 위자료 한 푼 안 받겠다고 내 입으로 분명히 말한 거 잊지 마라. 강남에 건물 한 칸 없는 가난뱅이 집안이랑 엮인 게 내 평생 한이다 한. 순금이 가래침을 뱉듯이 지은의 발치에 독서를 내지르고는 기태를 잡아 끌었습니다. 지은은 젖은 가방을 들어 올려 흙탕물을 소매로 닦아내며 낮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약속대로 위자료는 단 한 푼도 청구하지 않을게요. 대신 제가 서류에 추가한 그 특약 조항 말이에요. 서로 향후에 어떤 재산권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확실하게 지켜주세요. 순금은 코방귀를 크게 뀌며 기태의 팔을 흔들어대며 소리쳤습니다. 특약 조항? 그딴 게 다 무슨 소용이야. 네가 가진 게 쥐뿔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뺐든 말든 하지. 기태야, 가자. 저런 지긋지긋한 얼굴 더 보고 있으면 우리 복 다 달아난다. 기태는 지은의 눈을 끝내 외면하며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순금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지은은 멀어져 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빗속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3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언을 받들기 위해 자신이 강남의 자산가라는 사실을 숨기고 시집오던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지은에게 사람의 진심을 보려면 돈을 치워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지은은 그 말씀을 믿고 지독한 고부 갈등과 기태의 무관심을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학습지 교사를 하며 번 푼돈을 시어머니 순금의 손에 다 쥐어주면서도 언젠가는 이들이 자신을 가족으로 봐줄 날이 올 거라 믿었던 어리석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지은의 얇은 셔츠를 적셔 피부에 차갑게 달라붙었습니다. 지은은 법원 복도에서
기태가 내연녀와 다정하게 주고받은 문자를 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새 집으로 이사 갈 거니까 그 가난한 여자는 빨리 내보내겠다는 그 한마디가 지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고 3년의 인내를 분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은은 젖은 가방을 고쳐 메고 법원 주차장 구석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잠시 후 기태와 순금이 타고 온 세단이 거센 물보라를 일으키며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은은 근처 편의점 처마 밑에 멈춰서서 낡은 공중전화기를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그러다 결심한 듯 주머니에서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켜지 않았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원 버튼을 꾹 누르자 화면이 밝아지며 수백 통의 알림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단축번호 1번을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굵직하면서도 신중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 맞으십니까? 3년을 꼬박 기다렸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지 말씀만 하십시오. 지은은 강혁 변호사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참았던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액체가 볼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 맺혀 떨어졌습니다. 강 변호사님, 저예요. 지은이에요. 지금 가정법원 앞 공원 벤치에 있어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할아버지 유언 말이에요. 지은이 힘겹게 말을 마치자 강혁이 다급하면서도 든든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5분만 기다리십시오. 그곳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지은은 벤치에 앉아 무릎 위에 가방을 올리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까 순금이 발로 밟아 찌그러진 낡은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의 할아버지가 첫 빌딩을 계약하던 날 선물해 주셨던 세상에 하나뿐인 물건이었죠. 순금은 오늘 아침 짐을 싸는 지은의 방에 들이닥쳐 이딴 싸구려 펜은 우리 집 쓰레기통도 아깝다며 보란듯이 발로 지시겨버렸습니다. 지은은 만년필의 갈라진 틈을 손가락 끝으로 쓸어내리며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잠시 후 법원 정문 쪽에서 검은색 고급 리무진 세 대가 나란히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빗길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들어온 차들은 지은이 앉아있는 벤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우산을 든 남성들이 일제히 내려 일렬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앞차에서 내린 강혁이 큰 걸음으로 다가와 지은의 앞에 서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강혁은 자신의 수트 상의를 벗어 지은의 어깨에 정성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장님. 지난 3년의 수모, 제가 반드시 100배로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은 강혁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호원이 받쳐든 커다란 우산 아래로 들어서자 비로소 시끄러운 빗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지은은 리무진 뒷자리에 오르기 전 기태의 차가 사라진 방향을 뚫어지게 노려봤습니다. 강 변호사님, 제가 이혼 서류에 특약 조항 넣은 거 확인하셨죠? 상호 재산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그 조항 말이에요. 강혁이 차 문을 조심스럽게 닫으며 부드러우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상대방 측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줄 알고 아주 기분 좋게 서명했습니다. 그 조항 덕분에 나중에 그들이 회장님의 재산을 알고 매달려도 법적으로 단 한 푼도 나눠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고급 가죽 시트에 몸을 깊숙이 묻으며 차갑고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예전에 순진하고 당하기만 하던 학습지 교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열채의 건물을 거느린 진짜 주인, 표 회장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 돈이라고 했죠? 제가 그 돈으로 사람을 어떻게 비참하게 만드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우선 기태가 다니는 건설사 주식부터 조용히 매집하세요. 지은의 명령에 강혁은 짧게 고개를 숙이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리무진은 거침없이 빗줄기를 뚫고 강남의 심장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한편 그 시각 기태와 순금은 동네 단골 갈비집에서 거창한 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순금은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을 억지로 불러 세우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아유, 김씨 엄마. 이리 와서 갈비 좀 뜯어. 우리 집 구석에 붙어있던 가난뱅이 귀신이 드디어 나갔거든. 이제 우리 아들 강남 부잣집 딸이랑 제대로 결혼할 일만 남았어. 기태도 옆에서 맥주잔을 높이 치켜들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태는 주머니에 든 내연녀 미라의 사진을 만지작거리며 화려한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빗속에 내던진 낡은 캐리어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순금은 상추쌈을 크게 싸서 기태의 입에 넣어주며 연신 싱글벙글했습니다. 식당 안은 이들의 천박한 웃음소리와 고기 굽는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처절한 비명으로 바뀌기까지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화려한 강남의 불빛들을 보며 손에 쥔 부러진 만년필 조각을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 위로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습니다. 그 빗소리 사이로 지은의 치밀하고도 완벽한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기태와 순금은 자신들이 발로 걷어찬 그 여자가 내일 아침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축배를 들었습니다. 지은은 이제 자신의 성으로 돌아가 그들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진실을 알려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혼 일주일 후 서울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순금은 번쩍이는 금장 가구들을 손으로 쓸어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고 성기태는 맞춤 양복을 매만지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거만하게 감상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고미라가 들어왔습니다. 미라야, 이리 와서 앉아라. 어쩜 우리 며느리는 걷는 모습도 이렇게 귀티가 날까? 순금이 미라의 손을 덥석 잡으며 얼굴 가득 비굴할 정도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미라는 샤넬 가방을 테이블 위에 툭 올려두며 기태의 곁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기태는 미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순금을 향해 의기양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라 너의 아버지가 이번에 제주도에 또 리조트 하나 올린대. 그전까지 쓰던 가난뱅이 며느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좀 잘해줘. 기태가 지은을 가난뱅이라 칭하며 비웃자 미라는 입술을 살짝 가리며 웃었습니다. 미라는 기태의 품에 안기며 콧소리 섞인 목소리로 애교를 부렸습니다. 기태 씨, 우리 아빠가 이번 결혼 선물로 강남에 상가 하나 해준다고 했잖아. 근데 취득세 같은 건 좀 부족할 수도 있대서 내가 고민이야. 미라의 말에 순금이 눈을 번쩍이며 자신의 가방에서 통장을 꺼낼 듯이 몸을 흔들었습니다. 순금은 벌써 강남 상가 주인의 시어머니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어깨를 들먹였습니다. 기태는 그런 순금의 반응이 당연하다는 듯 와인 잔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은은 자신의 건물 집무실 창가에서 어두운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세련된 남색 정장 차림으로 팔짱을 낀 채 강혁이 올린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강혁은 지은의 뒤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고미라라는 여자에 대한 조사가 끝났습니다.
예상대로 재벌가 딸이라는 건 전부 거짓이고 현재 사기 전감한 3건입니다. 성기태 씨는 지금 그 여자가 던진 가짜 미끼를 통째로 삼킨 상태입니다. 지은은 보고서를 테이블 위로 던지며 차가운 눈빛으로 강혁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우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생각보다 더 멍청하네요. 그 여자가 우리 기태 씨 돈을 얼마나 뜯어낼지 궁금해지는데 강 변호사님, 순금 씨가 가진 돈도 그쪽으로 흘러가게 유도해 주세요. 강혁은 지은의 의중을 파악했다는 듯 고개를 깊게 숙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은은 다시 창밖을 보며 과거 시댁 식구들이 자신에게 했던 모욕들을 떠올렸습니다. 지은이 학습지 교사로 일하며 가져온 월급을 순금은 땅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었죠. 이딴 푼돈으로는 우리 기태 속옷 하나도 못 산다며 지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순금은 지은이 살던 방에 들이닥쳐 낡은 옷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순금은 지은이 아끼던 책들과 소박한 소품들을 발로 차며 기태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 방 이제 싹 다 치우고 미라 드레스룸으로 만들 거다. 어디서 이런 냄새 나는 옷가지들을 아직까지 놔두고 있어. 기태는 지은의 결혼 앨범을 집어들어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기태는 앨범 속 지은의 얼굴을 구두굽으로 지지기며 순금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엄마. 이 방만 보면 그 재수 없던 여자 생각나서 잠이 안 와. 이제 진짜 부자 며느리 들어오는데 이런 넝마들은 다 태워버려야지. 순금과 기태는 지은이 3년 동안 정성껏 갖고 온 공간을 무참히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지은의 물건을 아파트 단지 쓰레기 집화장에 내팽개치며 크게 웃어댔습니다. 지은은 먼 발치에서 사람을 시켜 그 광경을 사진으로 찍어 실시간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지은은 스마트폰 화면 속에 구겨진 자신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방을 부수는 게 아니라 당신들 인생을 부수고 있다는 걸 왜 모를까? 지은은 화면을 끄고 강남의 한 부동산 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지은은 건물 매도인 측 대리인인 척하며 아주 까다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순금 씨라고 했나요? 그쪽에서 우리 상가를 꼭 사고 싶어 한다고요? 가격이 좀 올랐는데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부동산 사무소에 앉아있던 순금은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에 쩔쩔매며 대답했습니다. 순금은 옆에 있던 기태의 옆구리를 찌르며 건물주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순금은 수화기를 두 손으로 공손히 잡고 거의 굽실거리는 말투로 외쳤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가격이 좀 올라도 저희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대기업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고요. 예비 며느리는 리조트 집안 딸이라 돈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태도 순금의 옆에서 어깨를 펴며 자기가 대기업 팀장이라도 된 듯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사실 지은의 지시를 받은 협력업체들의 계약 해지로 인해 회사 내에서 실적이 바닥을 치고 징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순금에게 숨겼습니다. 미라는 그 시각 강남의 호텔바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기태의 집을 털 계획을 짰습니다. 미라는 기태에게 받은 카드로 비싼 술을 주문하며 동료 사기꾼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집 엄마가 아주 바보 같아서 조금만 띄워주면 전 재산을 다 내놓겠더라고. 상가 계약금만 받아서 챙기면 바로 뜨는 거야. 알았지? 미라는 교활한 웃음을 지으며 기태에게서 온 사랑한다는 문자를 무시했습니다. 기태는 미라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여자인 줄 알고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기태는 지은에게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준 적 없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골랐습니다.
기태는 결제 카드를 내밀었지만 한도 초과라는 직원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왜 한도 초과예요? 다시 긁어봐요. 내 카드가 그럴 리 없는데. 기태가 소리를 지르며 직원에게 항의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기태는 할 수 없이 지은과 살던 전셋집의 보증금 일부를 미리 뺀 돈을 사용했습니다. 기태는 그 돈이 나중에 지은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라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한편 지은은 자신의 건물 로비에 위치한 카페에서 강혁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강혁은 태블릿 PC를 넘기며 순금이 투자하기로 한 상가의 매매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지은은 계약서에 명시된 엄청난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금 씨는 아마 이 계약이 자신의 인생을 황금빛으로 만들어줄 거라 믿겠죠? 하지만 그게 족쇄가 되어 평생을 지하방에서 보내게 될 거예요. 지은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하자 강혁이 엷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계획대로 순금 씨는 이미 사채까지 손을 대서 잔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라 씨가 그 돈을 들고 튀는 순간 모든 연극은 막을 내릴 겁니다. 지은은 카페 유리창 너머로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3년 전 자신이 저 사람들 틈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던 게 얼마나 무모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 순수함을 버리고 악마가 되어야만 살아남는 현실을 씁쓸하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순금의 집 거실에는 계약 성공을 축하하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순금은 기태와 미라를 앉혀두고 돼지머리까지 삶아놓고 고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순금은 미라의 손을 잡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감동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우리 미라 덕분에 우리 집안이 드디어 강남 건물주가 되는구나.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정말 고맙다 미라야. 미라는 순금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는 더러운 기분을 억누르고 가짜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태는 술에 취해 지은의 이름을 부르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표지은, 너 보고 있냐? 너 같은 가난뱅이 쫓아내니까 이런 복이 굴러온다. 너는 평생 옥탑방이나 전전하면서 비참하게 살아라. 기태의 외침이 허공을 갈랐지만 그 외침은 곧 자신에게 돌아올 부메랑이었습니다. 지은은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부러진 만년필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만년필 끝을 종이 위에 대고 성기태와 오순금의 이름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커다란 가위표를 그으며 지은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강남 건물의 진짜 주인을 만나게 될 거야. 그때 당신들 표정이 어떨지 벌써부터 기대가 돼서 잠이 안 오네. 어두운 밤하늘에 번개가 한 번 번쩍이며 지은의 차가운 눈동자를 비쳤습니다. 순금의 집에서는 여전히 가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고 있었고 지은의 복수라는 거대한 파도는 소리 없이 그들의 발밑까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술잔을 들이켜며 다가올 파멸은 꿈에도 모른 채 미라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지은은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가요, 강 변호사님. 내일은 아주 바쁜 아침이 될 테니까요. 지은은 강혁의 안내를 받으며 건물을 나섰고 내일 아침 성기태와 오순금의 눈앞에 펼쳐질 경악의 현장을 향해 시계 바늘은 빠르게 돌았습니다. 기태와 순금의 무지한 욕망이 타오르는 동안 지은의 차가운 정의는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좁고 지저분한 달동네 골목길에 어울리지 않는 묵직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순금은 지은이 쫓겨나듯 들어갔던 옥탑방에 숨겨둔 비상금이라도 있을까 싶어 이른 아침부터 몰래 골목을 기어 올라오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전신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은의 초라한 자취방 앞에 검은색 최고급 세단 5대가 일렬로 늘어서서 장관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니, 저게 다 뭐야? 저런 비싼 차들이 왜 이 거지 동네에 와 있는 거야? 순금은 마른 침을 삼키며 눈을 가늘게 뜨고 세단들을 뚫어지게 관찰했습니다. 잠시 후 차에서 내린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들이 일제히 옥탑방 계단 아래에 도열했습니다. 그때 옥탑방 문이 열리고 낡은 안경 대신 날렵한 선글라스를 쓰고 우아한 실크 수트를 입은 지은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순금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손으로 눈을 비비고 다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계단 아래 대기하던 경호원들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본사 정기 이사회 일정에 맞춰 차량 준비해 두었습니다. 순금은 그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하마터면 전신주 뒤에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지은은 경호원이 열어주는 차 뒷좌석에 오르기 전 순금이 숨어있는 전신주 쪽으로 고개를 돌려 서늘한 미소를 한번 지어 보였습니다. 순금은 온몸에 소름이 돋아 입을 틀어막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돼. 저게 정말 그 멍청하던 표지은이라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귀신을 본 게 분명해. 순금은 떨리는 손으로 기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기태는 이른 아침부터 내연녀 미라와 골프장에 갈 준비를 하느라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은을 태운 세단 행렬은 먼지를 일으키며 골목을 빠져나갔고 순금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지은이 머물던 옥탑방 문을 향해 기어 올라갔습니다. 같은 시각 성기태가 근무하는 건설사 본사 로비는 평소보다 훨씬 더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기태의 직속 상사인 박상무는 VIP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기태는 어슬렁거리며 출근하다가 잔뜩 긴장한 박상무를 보고 아는 척을 하며 다가갔습니다. 상무님, 아침부터 왜 이렇게 서 계세요? 무슨 대단한 손님이라도 오는 겁니까? 박상무는 기태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너 몰랐어? 오늘 우리 건물 진짜 주인인 골드 자산운용 표 회장님이 첫 시차로 오는 날이야. 잘못 보이면 우리 회사 계약 바로 날아가는 거야. 임마. 저리 가서 일이나 봐. 기태는 코방귀를 뀌며 건물주가 여자라는 소문은 들었지만 별일 이겠느냐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로비 정문을 통해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한 여성이 걸어 들어오는 순간 기태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보석처럼 빛나는 귀걸이를 하고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는 그 여자는 분명 자신이 어제 버린 지은이었습니다. 박상무는 기태의 상태는 안중에도 없이 지은에게 달려가 허리를 조아렸습니다. 회장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직접 발걸음을 해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 회사가 입주해 있는 동안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은은 박상무의 인사를 받는 둥마는 둥하며 무심한 눈빛으로 로비를 후쳤습니다. 그러다 얼어붙은 채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기태와 눈이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기태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자신도 모르게 지은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지은아?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네가 왜 저 사람들한테 회장님 소리를 듣고 있는 건데? 주변에 있던 직원들과 경호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기태에게 꽂혔습니다. 박상무는 사색이 되어 기태의 옆구리를 세게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대리, 너 지금 미쳤어? 어디 감히 회장님 성함을 함부로 불러. 당장 무릎 꿇고 사죄드리지 못해.
지은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기태를 향해 우아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은은 기태의 코앞에서 멈춰서서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성 대리님이라고 했나요? 아는 척하지 마세요. 불쾌하니까. 박상무님, 이 직원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네요. 이런 수준의 인재가 있는 회사라면 우리 건물에 계속 입주시켜야 할지 고민해 봐야겠어요. 지은의 말 한마디에 박상무는 바닥에 머리를 박을 듯이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지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기태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으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기태의 머릿속에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지은을 비웃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편 순금은 부동산 사무소에서 강혁 변호사를 만나 상가 계약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순금은 건물의 진짜 주인이 지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강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변호사님. 이 건물의 회장님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성이 표씨 아니신가 해서요. 강혁은 안경테를 고쳤으며 무심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표 회장님 성함은 대외적으로 함부로 발설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보다 오순금 씨, 지금 잔금 납입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오늘 안으로 처리 안 되면 계약금 몰수되고 위약금 발생하는 거 알고 계시죠? 순금은 당황해서 손을 비비며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순금은 미라에게 받기로 한 리조트 자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순금은 다급하게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미라는 이번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그 시각 기태에게 받은 명품 목걸이를 전당포에 팔아치우고 도박장으로 향하고 있었죠. 지은은 회장실로 돌아와 강혁으로부터 순금의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지은은 책상 위에 놓인 순금의 가게 임대차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오순금 씨가 운영하는 식당 있잖아요. 거기 이번 달부터 임대료 3배로 올리세요. 그리고 주변 상권 관리 차원에서 업종 변경 권고안도 같이 보내시고요. 지은의 지시는 단호하고 치밀했습니다. 지은은 단순히 시댁 식구들을 놀라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경제적 목줄을 서서히 조여가며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지은은 창밖으로 보이는 기태의 회사 건물을 보며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성기태 대리에 대한 내부 감사 자료는 다 준비됐나요? 공금 횡령 정황이랑 내연녀와의 법인카드 남용 내역 말이에요. 비서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두꺼운 서류 봉투를 지은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은은 서류를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태는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이미 사내에는 지은과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기태를 피하며 수군거렸고 박상무는 기태를 불러 당장 짐을 싸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회사 망하게 생겼어. 어떻게 그런 귀한 분을 마누라로 두고도 몰라보고 이혼을 해? 너 같은 멍청이랑은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소름 끼치니까 당장 나가. 기태는 억울함과 분노에 몸을 떨며 건물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기태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지은은 이미 기태의 번호를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기태는 절망적인 기분으로 순금의 식당을 찾아갔지만 그곳에는 이미 임대료 인상 통지서가 붙어 있었고 순금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기태야,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나 보다. 그 며느리가, 지은이가 이 건물 주인이란다. 우리 식당 월세를 3배나 올린대. 이제 우리 어떻게 사니? 기태는 순금의 절규를 들으며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고 지은의 복수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태일 뿐이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황금색 문패를 어루만지며 차가운 눈물을 한 방울 흘렸습니다. 지은은 3년 동안 시댁 식구들에게 들었던 폭언들을 하나씩 지워가며 이제는 자신이 그들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여왕이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순금과 기태는 서로를 원망하며 어두운 식당 구석에서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비서에게 다음 일정을 확인하며 당당하게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성기태와 오순금의 희망은 하나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이제 자신의 성 안에서 그들의 몰락을 지켜볼 준비가 끝났습니다. 기태는 길거리 전광판에 나오는 지은의 인터뷰 영상을 보며 자신의 뺨을 수없이 내리쳤습니다. 순금은 지은의 옥탑방 앞에 버려두고 온 지은의 물건들을 다시 주우러 가겠다며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나 지은의 물건들은 이미 깨끗하게 치워진 상태였고 그 자리에는 지은이 보낸 차가운 법적 경고장만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이제 2번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만의 화려한 복수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회장실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수천 개의 보석을 뿌려놓은 듯 아름다웠지만 지은의 가슴 한구석에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켜켜이 쌓인 묵은 먼지가 여전히 가라앉아 있었죠. 화려한 복귀와 함께 시댁 식구들에게 강렬한 일격을 가했지만 혼자 남겨진 이 넓고 적막한 공간에서 지은은 문득 형용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강혁이 한 노신사를 정중히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꼿꼿한 자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은 그 노신사는 지은의 조부와 형제처럼 지내며 함께 거친 세월을 읽어온 동지이자 멘토인 최진욱 대표였습니다. 진욱은 지은의 초췌하면서도 강단 있는 얼굴을 보더니 안쓰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지은의 어깨를 커다란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쥐었습니다. 지은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내가 진작에 너를 찾아왔어야 했는데 내 할아버지 유언 때문에 참느라 정말 혼이 났다. 네가 그 모진 수모를 다 견디고 이렇게 당당하게 돌아오니 내 가슴이 다 벅차는구나. 진욱의 따뜻하고 정감 어린 목소리에 지은은 꾹 참아왔던 서러움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은은 진욱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으며 아이처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같은 아저씨가 이렇게 와주시니 이제야 좀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요. 저 정말 잘 견딘 거 맞죠?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시면 기특하다고 해주시겠죠? 저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고 마음먹은 제가 너무 독해 보이지는 않으세요, 아저씨? 진욱은 지은의 손등을 톡톡 두드리며 단호하면서도 자상한 미소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독하긴 무슨 독해. 그 인간들이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건 시작도 아니다. 지은아, 단순히 돈으로 그들을 놀라게 하는 건 진정한 복수가 아니야. 그들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켜야 한다. 내가 지금부터 내 뒤에서 든든한 성벽이 되어줄 테니 너는 마음껏 내 뜻을 펼치렴. 지은은 진욱의 진심 어린 격려에 큰 힘을 얻어 다시금 눈빛을 날카롭게 빛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늦게까지 강혁과 함께 성기태와 오순금을 무너뜨릴 전략을 세웠습니다. 진욱은 자신이 가진 정재계의 방대한 인맥을 동원해 지은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이들을 차단하고 시댁 식구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탈세와 불법 거래들을 낱낱이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이틀 뒤 오전 기태는 회사에서 횡령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를 당하고 쫓겨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태는 현관문에 붙어 있는 노란색 압류 예고장을 보고는 사색이 되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엉망진창이었고 순금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채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있었죠. 엄마, 이게 다 뭐야? 왜 우리 현관문에 압류 예고장이 붙어 있냐고. 미라한테 연락은 해봤어? 그 여자가 가져간 내 비상금이 얼만데 지금 이러고 있냐고. 기태가 순금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며 소리를 질렀지만 순금은 초점 없는 눈으로 기태를 바라봤습니다. 순금은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입술을 뗐습니다. 기태야, 우리 정말 망했다. 미라 그년이 내 인감도장까지 몰래 훔쳐가서 사채를 썼나 봐. 아침에 웬 험상궂은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당장 돈 안 내놓으면 이 집도 경매에 넘긴대. 지은이한테 연락해봐라. 걔가 3년이나 우리 며느리였잖니. 설마 우리를 죽이겠니? 기태는 기가 차서 헛웃음을 터뜨리며 거실 바닥에 마른 침을 뱉었습니다. 기태는 지은에게 모질게 굴었던 자신의 지난 날들이 떠올라 입술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지금 우리 전화를 받겠어? 로비에서 나를 벌레 보듯 무시하며 지나가던 그 차가운 눈빛 못 봤냐고.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지은이를 식모 취급하고 구박만 안 했어도 이 지경은 안 됐어. 순금은 아들의 원망 섞인 비난에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기태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순금은 히스테릭한 비명을 지르며 기태의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그래. 너는 맨날 밖으로만 돌면서 바람이나 피우고 마누라가 재벌인 줄도 모르고 쫓아낸 건 너 아니냐. 당장 표지은 찾아가서 빌어. 무릎을 꿇든 바닥을 기든 해서라도 돈 좀 얻어오란 말이야. 기태와 순금은 아수라장이 된 거실에서 서로를 탓하며 추악한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 시각 지은은 진욱의 제안에 따라 조부의 함자가 적힌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지은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에 매몰되지 않고 조부의 평생 소원이었던 나눔을 실천하며 자신의 재력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게 쓰는 법을 당당하게 배워나갔습니다. 지은이 설립한 재단의 출범 소식은 저녁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지은은 고결한 자산가로서 대중의 큰 존경을 받으며 화려한 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순금은 식당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건물주인 지은을 직접 만나야겠다며 노숙인에 가까운 초라한 차림으로 지은의 법인 본사 로비를 찾아갔습니다. 로비 중앙에는 지은이 정재계 인사들과 함께 장학재단 출범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 대형 전광판을 통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순금은 그 화려한 영상 속 지은의 고귀한 모습을 보며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저건 지은이가 아니야. 지은이가 저렇게 잘 살 리가 없다고. 나를 이렇게 거지로 만들어 놓고지 혼자 저렇게 빛나고 있다니. 이건 사기야. 내 돈 내놔. 내 소중한 며느리 자리 당장 돌려내란 말이야.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로비 한복판에서 난동을 부리는 순금을 제지하며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순금은 비참하게 바닥에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지은의 이름을 연신 외쳐댔지만 로비를 지나가는 그 누구도 순금의 목소리에 따뜻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순금을 미친 노파 취급하며 인상을 찌푸리고 멀찌감치 비켜날 뿐이었죠. 지은은 집무실 모니터를 통해 로비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지은은 순금의 절규를 들으며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표지은은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담담하게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은은 옆에 서 있는 강혁에게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강 변호사님, 순금 씨가 사채를 쓴 곳이 어딘지 정확히 파악했나요? 그 사채업자들에게 연락해서 순금 씨의 남은 채권을 우리가 모두 조용히 매입하세요. 이제 순금 씨는 이름 모를 사채업자가 아니라 나에게 직접 빚을 갚아야 할 거예요. 강혁은 지은의 철저하고도 냉혹한 지략에 감탄하며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지은은 단순히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그들의 모든 생사여 탈권을 자신의 손안에 완벽하게 쥐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기태는 그날 저녁 지은에게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내며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지은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한 번만 만나서 진심으로 이야기하자. 우리가 함께 보낸 3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살려달라는 구걸 섞인 내용들이었죠. 지은은 퇴근길 리무진 안에서 기태의 문자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지은은 기태의 문자를 보며 3년 전 자신이 독감에 걸려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친구들과 술 마셔야 하니 혼자 택시 타고 가라던 기태의 차가운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지은은 잠시 기태의 번호를 응시하다가 주저없이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휴대폰은 한강 다리 아래 검은 물속으로 포말을 일으키며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성기태 씨, 당신이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인생의 마지막 기회였어. 이제 당신의 세상에는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없어. 남은 건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혹독하고 차가운 대가뿐이지. 지은은 진욱이 직접 마련해준 새로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진욱은 지은에게 새로운 인연들과 신뢰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들의 연락처를 미리 저장해 두었죠. 지은은 이제 과거의 구질구질한 찌꺼기를 완전히 씻어내고 자신의 앞에 펼쳐진 화려하고도 강인한 미래를 향해 고개를 높이 들었습니다. 지은을 태운 리무진은 강남의 심장부를 가로지르며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지은의 곁에는 이제 진욱이라는 든든한 어른과 강혁이라는 충직한 수하가 있었고 무엇보다 지은 스스로가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깨달은 단단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차창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한편 성기태는 답장 없는 휴대폰을 붙잡고 밤새도록 소주병을 비우며 오열했습니다. 순금은 사채업자들이 다시 들이닥칠까봐 현관문을 무거운 가구로 막아둔 채 어둠 속에서 숨막히는 공포에 떨며 뜬 눈으로 비참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지은이 보낸 희망의 빛은 이제 시댁 식구들에게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며 파멸의 시간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 흰 꽃 한 송이를 정성껏 놓아드렸습니다. 지은은 이제 단순히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경영자로서 복수라는 거창한 이름 뒤에 숨겨진 진정한 성장을 조용히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내일 아침이면 시댁 식구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더 큰 추락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평온한 얼굴로 침대에 몸을 눕히며 승리의 내일을 기약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가장 높이 솟아오른 골드타워의 최고층 펜트하우스는 오늘 이른 오후부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네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과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로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표지은 회장이 야심차게 준비한 사회공헌재단의 기금 마련 자선 경매가 열리는 날이자 지은이 공식적으로 상류사회와 경영 전면에 나서는 가장 화려하고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행사장 내부는
최고급 실크 커튼과 은은한 황금빛 조명이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고 홀 중앙에는 지은의 조부가 평생을 바쳐 모아온 귀한 예술품들이 정갈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대기실의 커다란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응시하며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화려한 자수가 수놓인 미색 드레스는 지은의 고결한 아우라를 한층 더 돋보이게 만들었고 목에 걸린 심플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그녀의 단단한 내면처럼 영롱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온 최진욱 대표가 지은의 완벽한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진욱은 지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이며 따뜻하고 인자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지은아, 오늘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답구나. 내 할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셨어야 하는데 말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야 너라는 보석의 진가를 제대로 알게 되겠어. 긴장하지 말고 평소 네가 가슴에 품고 있던 그 올곧은 진심을 사람들한테 그대로 보여주렴. 지은은 진욱의 다정한 격려에 긴장이 조금 풀린 듯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사실 조금 떨리기도 하지만 할아버지가 곁에 계신 것 같아 든든해요. 단순히 돈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뜻을 잇는 소중한 자리니까요. 오늘 모인 소중한 기금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싶어요. 지은은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낡고 부러진 만년필 조각을 손수건에 싸서 챙겨 들었습니다. 그것은 오순금이 무참히 짓밟았던 상처의 기록이자 지은을 다시 일어서게 만든 복수의 동력이었습니다. 지은은 만년필 조각을 손에 꼭 쥔 채 당당하고 우아한 걸음으로 행사장 단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지은이 등장하자 수백 명의 참석자가 일제히 숨을 죽였고 이내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단상 위에 오른 지은의 모습이 대형 화면을 가득 채우자 객석 여기저기서 찬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지은은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고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회상하며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3년 동안 이름 없는 학습지 교사로 살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에게 비참하게 버림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진 시간 속에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통장 잔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과 예의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은의 진솔하고도 힘있는 연설은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특히 지은이 힘들었던 시절에도 남몰래 노숙인들에게 무료 배식을 해온 사실이 영상으로 공개되자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나 지은의 고결한 인품에 존경을 담은 기립박수를 길게 보냈습니다. 지은은 쏟아지는 박수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지켜온 정의가 승리했음을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행사장 건물 밖 정문 앞에서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추악한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넉마나 다름없는 초라하고 때 묻은 옷차림의 오순금과 수염이 거뭇하게 자란 성기태가 지은을 만나겠다며 건장한 보안 요원들과 거칠게 몸싸움을 벌이며 악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 안 나.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나 저 안에 있는 표 회장 시어머니야, 시어머니. 어디 감히 앞길 창창한 며느리 앞을 가로막고 지랄들이야, 지랄이. 순금이 보안 요원의 팔을 이빨로 물어뜯으려 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요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기태도 옆에서 핏대를 세우며 보안 요원의 멱살을 잡으려 안달을 쓰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야, 너희들 상사한테 가서 당장 전해. 성기태가 왔다고 하면 버선발로 뛰어나올 거니까.
우리가 비록 이혼은 했어도 부부로 산 정이 있는데 감히 우리를 이렇게 박대해? 당장 표지은 나오라고 해. 아니면 내가 여기 다 뒤엎어버리고 뉴스에 다 낼 테니까. 지나가던 시민들이 이들의 상스럽고 천박한 모습에 혀를 차며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중견기업 대리라며 어깨에 힘을 주던 기태와 식당 주인이던 순금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탐욕에 눈이 멀어 짐승 같은 광기에 사로잡힌 괴물들의 민낯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죠. 보안 요원 한 명이 무전기를 누르며 차가운 눈빛으로 기태와 순금을 가로막았습니다. 지은은 행사장 내부 모니터를 통해 밖에서 벌어지는 참혹하고도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지은은 비서에게 서늘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며 다시 화려한 행사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똑똑히 전하세요. 저는 저런 상식 밖의 무례한 사람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요. 경찰에 영업 방해와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고 체증 자료도 하나도 빠짐없이 확보해 두세요. 그리고 행사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절대 저 안간힘을 쓰는 자들을 들이지 마세요. 지은의 단호한 명령에 따라 보안팀이 추가로 투입되었고 순금과 기태는 힘없이 끌려나갔습니다. 순금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곡소리에 가까운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호박이 넝쿨째 굴러온 줄도 모르고 내 발로 걷어차 버렸네. 지은아, 지은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제발 나 좀 살려줘라, 응? 제발 한 번만 봐줘. 기태도 멀어져가는 금빛 건물을 바라보며 자신의 뺨을 수없이 내리치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저 높은 곳에서 여왕처럼 빛나고 있다는 사실이 기태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어떤 물리적인 타격보다 지은의 무관심이 더 크고 잔인한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성공적으로 자선 경매를 마치고 최진욱과 함께 크리스탈 샴페인 잔을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수십억 원의 거액 기부금이 모였고 지은의 위상은 이제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지은은 행사장 테라스로 나가 강남의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소리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복수에 성공한 자의 비릿한 웃음이 아니라 삶을 지켜낸 사람의 평온함이었습니다. 충직한 강역이 다가와 지은에게 오늘의 놀라운 성과를 보고하며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전광판을 통해 송출된 회장님의 인터뷰 반응이 가히 폭발적입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행을 베풀어 오신 과거가 밝혀지면서 여론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그룹의 이미지도 함께 상승하고 주가도 오늘 내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은은 강역의 보고를 들으며 멀리 보이는 한강의 검은 물결과 도시의 불빛을 응시했습니다. 지은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것이 단순히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진심을 알아봐주는 소중한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옆에 선 강역의 얼굴을 보며 나지막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뱉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오늘 참 기분이 묘하네요.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다는 거 우리도 아주 잘 알잖아요. 기태 씨랑 순금 씨, 저들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할 수 있게 아주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떨어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법이라는 걸 알려줘야죠. 지은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서슬퍼런 복수의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이제 단순히 피해자로 남지 않고
악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지난 3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깊고 평화로운 잠을 청했습니다. 반면 순금과 기태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며 비참한 밤을 보냈습니다. 사기꾼 미라는 이미 기태에게서 훔친 돈을 모두 탕진하고 도박장에서 쫓겨나 거리를 헤맸습니다. 지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절정의 순간은 그렇게 완벽하고도 눈부시게 완성되었습니다. 지은은 꿈속에서 인자한 모습의 할아버지를 만났고 할아버지는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잘했다. 내 강아지라고 속삭여 주셨고 지은은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그 눈물은 과거의 모든 상처를 씻어내는 정화의 비가 되어 지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지은은 더욱 강인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의 중심에 다시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잠결에도 할아버지가 선물해 주셨던 그 만년필의 감촉을 떠올리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고 세상은 지은의 편이 되어 활짝 웃어주는 듯 했습니다. 지은은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며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어둠을 뒤로하고 빛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을 운명이었고 새로운 폭풍이 지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마지막 발악이 지은의 목전까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잠결에도 손을 꼭 쥐며 다가올 것엔 폭풍 후에 대비하듯 고른 숨을 내쉬었습니다. 성기태와 오순금이 저지른 악행의 씨앗들이 이제 마지막 도끼를 품고 피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은의 완벽한 승리는 과연 이 잔인한 폭풍우를 뚫고 끝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찬란한 영광이 정점을 찍은 뒤 찾아온 다음 날 아침의 공기는 어쩐지 평소보다 무겁고 습한 기운을 머금은 채 골드타워의 집무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표지은 회장은 어제의 환호성을 뒤로하고 일찍이 업무를 시작하려 했으나 갑자기 창밖에서 울려 퍼진 요란한 확성기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에 미간을 찌푸렸어요.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너머로 빌딩 정문 앞 광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오순금이 돈에 미친 패륜 며느리 표지은은 당장 사퇴하라는 팻말을 들고 광기를 부리고 있었죠. 순금은 지나가는 시민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질렀어요. 여러분, 저기 저 높은 빌딩 꼭대기에 사는 여자가 어떤 인간인지 다들 좀 보세요. 가난한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3년 동안 따뜻한 밥 얻어먹고 호강하며 살다가 돈 생기니까 우리 아들 배신하고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쫓은 천하의 독종입니다. 순금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가던 길을 멈추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옆에서는 성기태가 스마트폰을 삼각대에 세워두고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켜서 지은을 향한 온갖 허위 사실과 입에 담기 힘든 자극적인 욕설을 쏟아내고 있었죠. 기태는 카메라 렌즈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핏대를 세우고 비열한 웃음을 지었어요.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 화려한 건물이 바로 제 전처가 우리 가족을 기만하고 세운 가식의 성벽이죠. 표지은, 너 오늘 당장 기어 나와서 우리 엄마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 부부로 살면서 몰래 빼돌린 내 비자금이랑 재산 절반 내놓기 전에는 우리 가족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내 실체를 다 까발릴 테니까 알아서 해. 기태가 스마트폰을 흔들며 소리를 지르자 방송 시청자 수는 순식간에 수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자극적인 내용을
그대로 믿어버린 사람들의 비난 댓글이 지은의 회사 홈페이지를 마비시켰죠. 지은은 집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죽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었습니다. 그때 강혁 변호사가 사색이 된 얼굴로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와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어요. 강혁은 안경테가 삐뚤어진 줄도 모른 채 다급하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지금 상황이 밖에서 떠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오순금 씨가 회장님을 상대로 거액의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죠. 혼인 기간 중에 회장님이 자산을 조직적으로 은닉했고 성기태 씨의 내조와 기여도가 결정적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지은은 서류를 훑어보다가 기가 차서 헛웃음을 터뜨리며 강혁을 쳐다보았습니다. 강 변호사님, 제 재산은 조부님께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라 법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식 밖의 소송을 대체 왜 거는 걸까요? 단순히 저를 괴롭히려는 수작인가요? 지은이 서류를 책상 위로 내던지자 강혁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소송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죠. 진짜 무서운 건 저들이 뿌린 사진들이에요. 오순금 씨가 과거에 회장님께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얼굴에 시퍼런 멍이 가득 든 사진을 모든 언론사에 단독이라며 뿌려댔습니다. 누가 봐도 조작된 것이 뻔하지만 지금 대중은 이미 회장님을 페류나로 낙인 찍었어요. 지은이 모니터를 확인하자 순금이 뺨에 커다란 멍이 든 채 울고 있는 사진이 보였습니다. 사실 그 멍은 순금이 사채업자들에게 맞았거나 스스로 만든 것이 분명해 보였죠. 하지만 자극적인 기사에 굶주린 사람들은 지은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어요. 지은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차가운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억누르려 애를 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무실의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며 건물의 전력 시스템 마비를 알렸죠. 지은이 당황하여 일어서는 사이 비서가 뛰어들어와 숨 가쁘게 외쳤어요. 회장님, 제사빌딩 지하 전기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정전 때문에 입주업체들이 막대한 데이터 손실을 봤다며 항해 전화가 폭주하고 있어요. 일부 투자자들은 회장님이 경영 능력이 안 된다며 당장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난리입니다. 비서가 울먹이며 보고하자 지은은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느끼며 책상 모서리를 꽉 붙잡았죠. 누군가 치밀하게 설계한 함정에 발을 들이민 기분이었고 그 배후에는 기태가 있음을 직감했어요. 지은은 비서에게 사람들의 안전 대피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소리를 높여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직접 현장으로 나가려던 찰나 집무실 문을 가로막고 들어선 이들이 있었죠. 그룹을 지탱하던 이사진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들이닥쳐 지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들 중 가장 서열이 높은 김 이사가 지은을 향해 싸늘하고 고압적인 목소리로 일갈했죠. 표 회장님,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망신입니까? 회장님의 사생활 문제로 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기업 이미지는 시궁창에 처박혔어요. 건물 화재 사고까지 터진 마당에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대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김 이사가 삿대질을 하자 옆에 서 있던 이 이사도 비열한 미소를 띠며 지은을 거칠게 몰아세웠죠. 맞습니다. 지금 당장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회장직에서 조용히 물러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해서 당신의 해임안을 통과시킬 겁니다. 시어머니를 때리고 건물을 불태우는 여자 밑에서 누가 목숨 걸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 이사가 지은의 눈앞에 해임 건의서를 들이밀자 지은은 가슴이 찢어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지은은 여기서 눈물을 보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지은은 이사들을 한 명씩 똑바로 응시하며 흔들림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사님들,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은 명백히 누군가의 조작과 치졸한 방해 공작입니다. 제가 지금 물러나는 것은 저들의 비겁한 수법에 스스로 굴복하는 꼴밖에 안 되죠. 제게 딱 사흘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직접 이 모든 배후와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은 코방귀를 크게 뀌며 지은을 비웃고는 집무실을 냉정하게 나가버렸죠. 지은은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겨져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부러진 만년필 조각을 만졌어요. 그때 지은의 휴대전화로 발신 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지은아, 지금이라도 내 재산 80%를 내놓으면 이 모든 폭로를 멈춰주겠다는 성기태의 비열하고 역겨운 협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지은은 기태의 그 뻔뻔함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극심한 분노를 느꼈어요. 지은은 강혁에게 연락해 당장 최진욱 대표와 연결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강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낮고 절망적인 톤으로 돌아왔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최진욱 대표님도 지금 경쟁업체인 태산건설의 고발로 검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긴급 출석해 계셔서 외부와 연락이 완전히 차단되었어요. 지금 회장님 곁에 남은 사람은 저와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보안 요원들 뿐입니다. 강혁이 침통하게 말하자 지은은 거대한 감옥에 홀로 갇힌 듯한 처절한 고립감을 느꼈죠. 설상가상으로 가장 믿었던 김 비서마저 종적을 감췄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 비서가 지은의 개인 금고, 비밀번호와 회계장부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지은의 머릿속을 스치자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흐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금과 기태 그리고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대 세력의 각본대로였죠. 지은은 집무실 창가로 다가가 여전히 빌딩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순금을 내려다보았어요. 순금은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실신한 척 연기를 하며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었죠. 그 광경을 보던 시민들은 지은의 이름을 연호하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었어요. 지은은 솟구치는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입술을 세게 깨물어 붉은 피가 배어나오게 했습니다. 순금 씨, 기태 씨, 당신들이 나를 이 정도로 치졸하게 몰아붙일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당신들이 한 가지 아주 크게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저는 좁은 입 밑에서 단순히 막대한 돈만 물려받은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은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고 빛바랜 비밀 수첩을 꺼냈어요. 그 수첩에는 조부가 인생의 위기마다 어떻게 대처했는지 기록된 지혜가 담겨 있었죠. 지은은 수첩을 한 장씩 넘기며 마음을 다잡고 눈빛을 다시 서슬퍼렇게 빛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강혁을 다시 불러 비밀리에 움직일 수 있는 독립수사팀을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죠. 어둠이 짙게 깔린 강남의 거리는 여전히 지은을 향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들끓고 있었어요. 지은은 불 꺼진 집무실에 홀로 앉아 다가올 역습의 시간을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성기태와 오순금이 승리의 축배를 들며 비웃고 있을 이 조용한 시간 동안 지은은 그들의 목을 단 한 번에 날려버린 가장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죠. 지은의 인생에서 가장 혹독하고 차가운 시련은 이제 마지막 승부처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집무실 책상에 놓인 조부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조용히 쓸어내렸어요. 할아버지가 곁에 계셨다면 이 상황에서도 허허 웃으며 지혜를 주셨을 거라 생각했죠.
지은은 떨리던 손을 멈추고 강혁에게 짧지만 강렬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 변호사님, 우리도 이제 가면을 벗고 저들의 민낯을 세상에 공개할 준비를 하죠. 내일 아침 이사회 장소가 저들의 무덤이 되도록 모든 스모킹건을 장전해 주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찬 기운이 서려 있었죠. 다음 날 아침이면 지은을 향한 비난은 극에 달할 것이고 해이만도 상정될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가슴속에 뜨거운 불꽃이 타올랐죠. 자신의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할 완벽한 무기가 그녀의 손안에 쥐어져 있었어요. 벼랑 끝에 선 여왕의 마지막 반격은 이제부터가 진짜 장엄한 시작이었습니다. 운명의 이사회가 열리는 이른 아침, 골드타워 대회의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차갑고 무거운 긴장감으로 짓눌려 있었죠. 표지은 회장은 짙은 감색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고 흐트러짐 없는 단호한 모습으로 회의실 상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은의 맞은편에는 해이만을 주도한 김 이사와 이 이사가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비열한 미소를 띠며 여유롭게 앉아 있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혁 변호사가 묵직한 가죽 서류 가방을 든 채 지은의 뒤에 든든한 수호신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 이사가 앞에 놓인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쾅 소리가 나게 내던지며 거만한 목소리로 먼저 포문을 열었죠. 표 회장님, 지금 저 창밖에서 들리는 성난 시민들의 목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회장님의 그 부도덕한 사생활 때문에 우리 그룹의 주가가 어디까지 추락했는지 알고나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폐륜 며느리라는 끔찍한 딱지를 붙이고 빌딩 화재 사고까지 터뜨린 마당에 대체 무슨 염치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더 이상 회사를 추하게 만들지 말고 이 회의만에 서명하고 조용히 물러나세요. 그것만이 회장님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입니다. 김 이사가 삿대질을 하며 몰아붙이자 옆에 있던 이 이사도 기다렸다는 듯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을 그 지경으로 때려놓고 경영이라니요. 지나가던 개가 다 웃을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사회 결의를 마쳤고 만약 회장님이 거부하신다면 즉시 모든 형사 고발 절차를 밟을 생각이죠. 지은 씨,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현실을 직시해서 좋게 말할 때 도장 찍고 나가세요. 안 그러면 정말 비참해질 겁니다. 이 이사가 지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비아냥거렸지만 지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했습니다. 지은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이사들을 한 명씩 똑바로 응시했고 그 눈동자에는 상대를 꿰뚫어보는 서늘한 빛이 감돌았죠. 지은은 뒤에 서 있는 강혁에게 고개를 살짝 끄덕여 신호를 보낸 뒤 나지막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사님들, 저분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진실을 이제 저 대형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김 이사님, 제가 이틀만 시간을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던 건 바로 이 통쾌한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영상은 저들이 조작한 사진과는 차원이 다른 가공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기록이니까 눈 크게 뜨고 보세요. 대회의실 중앙의 대형 화면이 켜지자마자 기세등등하게 소리를 지르던 이사들의 얼굴에서 서서히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오순금이 지은의 옥탑방 근처 골목에서 주위를 살피더니 갑자기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사정없이 때리는 장면이 나왔죠. 순금은 거울까지 꺼내보며 뺨에 멍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를 치고 진한 화장품을 꺼내 멍 자국을 덧칠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심지어 지은이 신던 것과 똑같은 구두를 준비해
자신의 팔을 직접 짓밟는 자의 장면까지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지은은 경악하며 입을 벌린 이사들을 향해 차가운 얼음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순금 씨는 참으로 훌륭한 배우더군요. 남의 눈을 피해 스스로를 저렇게까지 파괴하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저 사진 한 장에 속아 저를 페류나로 모신 이사님들의 안목에 경의를 표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반전은 지금부터니까 채널 고정하세요. 제사빌딩 화재 사건의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시죠. 화면이 다시 바뀌고 성기태가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서 한 남성에게 거액의 현금 뭉치를 건네는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었죠. 기태는 주변을 살피며 확실하게 불을 질러서 표지은을 당장 여기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비열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태가 매수한 심부름센터 직원이 지은의 보안팀의 모든 것을 자백하며 살려달라고 비는 녹취록까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적막해졌고 김 이사는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며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김 이사와 이 이사의 앞에 두꺼운 노란색 서류 봉투 하나를 각각 던졌습니다. 이사님들, 태산건설로부터 받은 억대 뇌물 장부와 해외 계좌 거래 내역도 여기 전부 들어 있습니다. 저를 해임하고 우리 회사를 태산건설에 헐값에 넘기기로 뒤에서 추잡한 약속을 하셨다면서요? 그 대가로 받기로 한 강남 펜트하우스 2채와 스위스 비밀 계좌, 정말이지 눈이 돌아갈 만큼 탐나셨나 봅니다. 지은의 서슬 퍼런 일갈에 김 이사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으며 비굴하게 용서를 빌기 시작했죠. 회장님, 제가 정말 잠시 미쳤었습니다. 태산건설에서 먼저 접근해서 거절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지금 당장 해임안을 철회하고 모든 걸 예전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김 이사가 지은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하자 지은은 혐오스럽다는 듯 발을 뒤로 빼며 강혁에게 지시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여기 계신 이사님들 전원을 업무상 배임 및 수재 혐의로 검찰에 바로 인계해 주세요. 그리고 태산건설에 대해서도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으로 역대급 손해배상 소송을 즉시 준비하시고요. 지금 당장 이 모든 자료를 방송사와 언론사에 배포해서 국민들께 가짜 뉴스의 진실을 낱낱이 알려드려야죠. 지은의 단호한 명령에 따라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쳐 이사들을 끌어냈고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돈되었습니다. 이사회를 완벽하게 제압한 지은은 곧바로 강혁과 함께 차에 올라타 도심 외곽에 있는 부모님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오순금은 지은의 부모님 묘소에서 커다란 망치로 비석을 내려치며 미친 듯이 발악을 하고 있었죠. 순금은 머리를 산발한 채 소리를 지르며 비석에 시뻘건 페인트를 마구 뿌려대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이 죽일년의 부모들도 다 똑같은 것들이야. 죽어서도 내 앞길을 이렇게 막다니 너희가 사람이냐? 지은아, 네가 이 처참하게 부서진 비석을 보고도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내 돈 내놔. 순금이 망치를 다시 높이 휘두르는 순간 산 아래에서 요란하고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십 명의 경찰관이 순식간에 묘소를 에워쌌고 지은이 차에서 내려 순금의 앞에 당당히 섰죠. 순금은 당황해서 들고 있던 망치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지은에게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독한 년아. 네가 감히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해? 이게 무슨 천인공노할 짓이야.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야? 당장 이거 안 풀어? 내가 내 시어머니라고.
지은은 처참하게 훼손된 부모님의 비석을 보며 피눈물을 삼키고는 경찰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은 순금을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한마디씩 힘주어 말했죠. 오순금 씨, 당신이 방금 저지른 건 특수재물 손괴의 명예훼손 그리고 명백한 주거침입 죄입니다. 거기에 당신 아들인 성기태 씨가 저지른 방화교사와 공갈 협박의 공범으로도 무겁게 조사받게 될 거예요. 아, 그리고 당신이 앞뒤 안 가리고 여기저기 쓴 사채 빚 50억, 그거 제가 어제 다 샀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 채권자입니다. 지은의 청천벽력 같은 말에 순금은 온몸에 힘이 빠져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고 경찰은 즉시 수갑을 채웠죠. 기태 역시 공항 인근 은신처에서 밀항을 준비하다가 지은의 보안팀에 덜미를 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지은은 경찰차에 실려 멀어져가는 순금의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가슴속 묵은 짐을 내려놓았어요. 사건은 실시간 속보를 통해 전국으로 보도되었고 지은을 향한 비난은 순식간에 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은은 다시 골드타워로 돌아와 집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라이벌 태산건설 빌딩을 응시했습니다. 지은은 옆에 선 강혁에게 이번에는 경영자로서의 냉혹하고도 치밀한 결단을 내리는 지시를 내렸죠. 강 변호사님, 주가가 바닥으로 폭락한 태산건설의 우호 지분을 지금 즉시 전량 매집해 주세요. 그들이 감히 우리를 삼키려 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삼켜서 경영이 무엇인지 가르쳐 줘야죠. 그리고 성기태 씨와 순금 씨에 대해서는 단 한치의 선처도 없다는 걸 검찰에 확실히 전해두세요. 지은의 지시는 번개처럼 신속하게 이행되었고 태산건설은 하루아침에 지은의 법인 수중에 들어왔죠. 지은은 조부의 인자한 사진 앞에 서서 비로소 아주 밝고 맑은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강조하셨던 정직과 용기가 결국 추악한 인간의 욕망을 멋지게 이겨낸 순간이었죠. 해질녘 기되자 지은은 부모님의 묘소를 다시 찾아가 깨끗한 수건으로 비석을 정성껏 닦아드렸습니다. 지은은 이제 더 이상 정체를 숨기지 않고 세상 앞에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내걸기로 결심했죠. 순금과 기태는 차가운 유치장 시멘트 바닥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비참하고 처절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지은의 완벽하고도 눈부신 반격은 그렇게 상처받은 이들에게 위로와 정의를 선사하며 마무리되었죠. 밤하늘에 둥글게 뜬 보름달은 지은의 고결한 승리를 축하하듯 골드타워를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지은은 집무실에 불을 끄고 나오며 옆을 지키던 강혁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건넸죠. 강 변호사님,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찬 내일만 남았네요. 내일 아침에는 태산건설 인수합병 기념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세요. 아주 화려하고 멋지게 말입니다. 지은의 당당한 구두 소리는 대리석 복도에 경쾌하고 힘찬 소리를 내며 저 멀리 멀어져 갔습니다. 모든 시련을 스스로 이겨낸 여왕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눈이 부시게 빛나고 아름다웠어요. 성기태와 오순금은 이제 지은의 빛나는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질 추악한 얼룩에 불과했습니다. 지은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자신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지 어느덧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평화로운 오후였죠. 강남 대로변의 화려한 전광판에는 표지은 장학재단 일기 수료식 영상이 연신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의 지은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 고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지나가는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전광판 건너편
인도의 구석진 자리에는 그 빛나는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초라하고 비참한 몰골의 노파 한 명이 폐지가 가득 담긴 유모차를 끌고 있었습니다. 오순금은 떼자국이 가득한 장갑을 낀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전광판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순금은 한때 자신의 며느리였던 지은의 화려한 모습을 보며 넋을 잃고 눈물을 흘렸죠.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코를 찌르는 악취에 인상을 찌푸리며 순금을 피해 멀찌감치 돌아갔습니다. 순금은 갈라진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유모차의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이고, 저게 내 며느리였는데. 저 금싸라기 같은 건물이 다 내 것이 될 수도 있었는데. 지은아, 지은아, 내가 정말 미쳤었지. 내가 눈이 멀어도 단단히 멀었었어. 순금은 전광판 속의 지은을 향해 손을 뻗어보았지만 그녀의 손에 닿는 것은 차가운 바람과 매연 섞인 먼지뿐이었습니다. 그때 길가에 세워진 검은색 고급 리무진에서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내렸습니다. 순금은 혹시 지은이 자신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닐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으며 몸을 떨었죠. 하지만 차에서 내린 비서는 순금에게 다가와 봉투 하나를 무심하게 건넸습니다. 오순금 씨, 표 회장님께서 전달하라고 하신 생활지원금입니다. 이번 달이 마지막이라고 전하셨으니 다음 달부터는 정해진 복지시설로 들어가시죠. 비서의 차가운 목소리에 순금은 봉투를 낚아채듯 받으며 비굴하게 물었습니다. 저기 비서님, 지은이는? 아니, 표 회장님은 같이 안 오셨나요? 내가 정말 할 말이 많은데 딱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발이라도 닦아드릴 테니까 제발 한 번만요. 비서는 대답 대신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차갑게 뒤돌아 차에 올라탔습니다. 순금은 멀어져가는 리무진의 뒷공무니를 보며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시작했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순금을 그저 미친 노파 취급하며 차갑게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한편 차가운 철창 너머 교도소 독방에 갇힌 성기태는 매일같이 반성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지은에게 보낼 편지를 적었죠. 하지만 그 편지들은 교도관의 손에 전달되기도 전에 찢겨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기태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지은과 행복했던 아주 짧은 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그때 너한테 왜 그랬을까? 네가 해준 따뜻한 밥 한 끼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줄 모르고 나 정말 여기서 나가면 너한테 속죄하면서 살게. 제발 나 좀 한 번만 면회와주면 안 되겠니? 기태는 허공에 대고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옆방 죄수의 시끄럽다는 욕설뿐이었죠. 기태는 지은이 자신의 모든 편지를 읽지도 않고 파쇄기에 넣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으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며칠 뒤 지은은 자신이 직접 설립한 노인 무료 급식소를 찾았습니다. 지은은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앞치마를 두르고 노인들에게 일일이 국을 담아드렸죠. 그때 급식줄의 맨 끝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식판을 든 순금이 나타났습니다. 순금은 배식하는 사람이 지은임을 확인하고는 식판을 떨어뜨릴 뻔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지은은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순금의 식판에 따뜻한 고깃국을 정성껏 담아주었습니다. 지은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순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부드럽게 말했죠. 어머니, 국 식기 전에 어서 가서 드세요. 날이 추워지는데 건강 잘 챙기셔야 나중에 아드님 나오시는 것도 보실 거 아니에요. 순금은 지은의 어머니라는 부름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순금은 바닥에 주저앉아 지은의 앞치마 자락을 붙잡고 울며불며 용서를 빌었죠. 지은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너 같은 보물을 몰라보고 그렇게 모질게 굴었어. 제발 이 시민이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응?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러니. 지은은 순금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선이 그어져 있었죠. 용서는 이미 했어요, 어머니.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도 잘 아시잖아요. 이 국 한 그릇이 제가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진심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이제는 본인의 삶을 사세요. 저도 제 삶을 살 테니까요. 지은은 다음 노인에게 미소를 지으며 배식을 이어갔고 순금은 눈물 섞인 국을 한 숟갈 뜨며 비참한 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급식소를 나온 지은의 곁에는 충직한 강혁 변호사가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강혁은 지은에게 두꺼운 서류 한 뭉치를 내밀며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태산건설 인수합병 절차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룹은 명실상부한 업계 1위로 도약하게 되었죠. 그리고 회장님이 지시하신 대로 인수 수익금의 절반은 소외계층 지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은은 강혁의 보고를 들으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이제 복수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 나눔이라는 밝은 빛을 향해 걷고 있었죠. 지은은 강혁의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이제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일 말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네요. 우리 내일은 할아버지 묘소에 같이 가요. 할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참 많거든요. 강혁은 지은의 제안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강혁과 함께 조부의 묘소가 있는 평온한 수목원을 찾았습니다. 지은은 조부의 묘비 앞에 흰 꽃다발과 함께 복원된 만년필을 조심스레 놓아두었죠. 지은은 묘비를 어루만지며 할아버지와 대화하듯 조용히 응조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드디어 약속 지켰어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람의 가치를 지키며 당당하게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저들을 용서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니 이제야 제 마음이 편하네요. 이제 하늘에서 지켜보시면서 저 많이 칭찬해 주실 거죠? 지은의 말에 화답하듯 산들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고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비로소 완전한 평화를 얻었죠. 옆에서 지켜보던 강혁이 지은의 어깨에 자신의 겉옷을 덮어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내려가시죠. 재단 아이들이 회장님 오시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작은 파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은은 강혁의 손을 잡고 묘소를 내려오며 햇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은의 눈동자에는 이제 슬픔이나 분노 대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설렘이 가득했죠. 그녀가 걸어가는 길 위로 황금빛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강남의 빌딩 열차는 이제 지은의 손을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모했습니다. 지은은 자신이 가진 부가 진정으로 빛나는 순간은 그것을 나누고 베풀 때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성기태와 오순금은 자신들이 버린 보석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 것을 지켜보며 평생을 후회와 속죄의 눈물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강혁과 함께 차에 오르기 전
다시 한번 조부의 묘소가 있는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은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내건 경영자이자 자선가로서 새로운 인생의 막을 올렸죠. 지은의 당당하고 아름다운 행보는 앞으로도 수많은 이에게 감동과 용기를 줄 것이었습니다. 리무진이 수목원을 빠져나와 다시 활기찬 도심을 향해 부드럽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가장 처절했던 복수극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승화되어 마무리되었죠. 지은의 앞날에는 이제 눈부신 햇살과 따뜻한 축복만이 가득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왕의 귀환은 그렇게 완벽하고도 감동적인 마침표를 찍으며 막을 내렸습니다. 돈보다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겼던 지은 씨의 인내가 결국 찬란한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진흙 속의 진주를 알아보지 못한 시댁 식구들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하고도 쓸쓸했죠. 진정한 불안 화려한 빌딩 숲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예의와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겉모습만으로 누군가의 가치를 단정 짓고 소중한 인연을 놓치고 계신 건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모진 상처를 딛고 당당히 일어선 지은 씨의 앞날에 이제는 따뜻한 햇살과 꽃길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